알을 깨고 나오는 새입니다. 이 그림은 소설 데미안에서 주인공 싱클레어가 그린 그림입니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그림이라 글로만 묘사되어 있는데 실제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데미안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헤르만 헤세의 대표작으로 오랫동안 전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작품입니다. 주인공 싱클레어가 데미안이라는 친구를 통해 내적으로 성장하고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는 여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소설의 주인공 에밀 싱클레어는 부유하고 신앙심이 깊고 깨끗하며 평화로운 가정에서 자란 10살 소년입니다. 그런데 싱클레어는 자라면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세계가 공존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는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자신이 속해 있는 사랑, 질서, 양심, 안전함이 있는 밝은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불황자, 주정뱅이, 강도, 살인자가 있는 어두운 세계입니다. 이 두 세계는 서로 너무 다름에도 불구하고 맞닿아 있다는 것을 싱클레어는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하지 않은 어둠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과 동경을 갖고 그 경계선상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습니다. 어느 날 싱클레어는 이웃 동네에 사는 불량소년 프란츠 크로머에게 자신이 도둑질한 이야기를 꾸며내어 자랑합니다. 시기 어린 영웅심이 만들어낸 거짓말이었지만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크로머는 싱클레어의 거짓말을 약점 삼아 그를 협박하여 수시로 돈을 뜯어내고 괴롭힙니다. 싱클레어는 크로머에게 돈을 갖다 바치기 위해 부모님을 속여 돈을 훔치게 되고 점점 어둠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 죄책감으로 싱클레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겪고 그의 영혼은 절망 속에서 피폐해집니다. 이때 막스 데미안이라는 소년이 전학 오는데 그는 또래 아이들과 달리 신비롭고 어른스러웠습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의 고통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를 크로머로부터 구해줍니다. 이후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그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전통적인 규율과 사회적, 도덕적 가치를 깨뜨리고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진리를 추구하도록 격려합니다. 또 선악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줍니다. 싱클레어는 데미안을 통해 한 번도 의심해본 적이 없는 종교적 믿음과 도덕적 규율이 송두리째 흔들리면서 큰 혼란과 충격을 받습니다. 나아가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 거듭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싱클레어는 대도시의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고 데미안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싱클레어는 학교 친구들과 패거리 지어다니며 술과 향락에 찌든 생활을 하고 끓어오르는 성욕에 괴로워합니다. 고독과 죄책감, 좌절감으로 방황하던 싱클레어는 어느 날 밤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받은 영감으로 한 장의 그림을 그리는데 그것은 알을 뚫고 날아오르는 새의 모습이었습니다. 싱클레어는 데미안을 그리워하며 그 그림을 데미안에게 보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생각지도 못한 신기한 방법으로 데미안의 답장을 받습니다. 답장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새는 알을 뚫고 나오기 위해 싸운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알을 뚫고 나온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이후 싱클레어는 데미안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여러 경험을 통해 싱클레어는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한층 성숙해집니다. 대학생이 된 싱클레어는 다시 데미안과 만나게 되고 그의 어머니 에바 부인과도 깊은 인연을 맺게 됩니다. 싱클레어는 자신의 꿈과 환상을 통해 무의식의 세계와 접촉하며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에바 부인은 싱클레어에게 영적 지도자로서 그의 내면 성장을 도와줍니다. 그러는 가운데 독일은 제국주의와 전체주의의 광기에 휩싸이고 싱클레어는 전쟁의 예감을 체험합니다. 결국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싱클레어와 데미안은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나중에 둘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마지막 만남을 가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싱클레어는 자신의 내면에서 데미안의 모습을 발견하고 진정한 자아 성취를 이룹니다. 소설 데미안은 싱클레어가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기까지의 내적 성장 과정을 통해 인간의 자아와 무의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작품입니다. 이야기의 초반 부분에서 크로머에게 괴롭힘을 받는 싱클레어의 유년 시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주인공이 내적 갈등과 성찰을 다룹니다. 또 인간의 마음과 종교적 의미를 담은 여러 상징들이 나오기 때문에 소설의 배경 지식을 모르면 끝까지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가 헤르만 헤세가 이 소설을 집필할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칼 융의 심리학 이론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100년도 더 된 소설을 읽으려고 그런 것까지 알아야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소설입니다. 당시와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현실적으로 직면한 상황들은 다를 수 있지만 성장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문제들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소설 데미안은 하나의 성숙한 인격체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도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작품은 1919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로 유럽 전역이 전쟁의 여파로 혼란과 불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특히 독일은 전쟁에서 패배한 후 정치적 경제적 큰 혼란을 겪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패전국이 된 독일 사회는 극단주의 세력이 대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과 빈곤에 시달리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사회적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사람들은 기존의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회의와 반발을 느끼며 새로운 문화적 흐름을 찾고자 했고, 이는 예술, 문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움직임을 촉발시켰습니다. 특히 당시 독일의 청년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젊은이들은 기존의 권위와 전통에 반발하며 새로운 사회적, 도덕적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데미안은 당시 유럽의 젊은이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새로운 방향과 가치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헤세는 칼 구스타프 융의 심리학 이론에 큰 영향을 받았고 그것을 소설 데미안에 깊이 반영하였습니다. 싱클레어가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은 칼 융의 정신구조 이론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혹은 정신구조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자아의 영역과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무의식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자아는 우리 자신도 미처 알지 못하는 무의식에 의해 지배받고 있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많은 심리적 문제들이 이 무의식에서 기인합니다. 융은 이 두 영역이 통합되고 균형이 잡혀야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고 참된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소설 속 인물들은 싱클레어의 내면 세계를 상징하며 그의 자아 통합 과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데미안은 주인공 싱클레어에게 자신의 무의식 속에 억눌린 감정이나 어두운 면을 마주 보게 하게 하고 그것을 자신이 일부러 받아들이도록 이끌죠. 그 외 소설에서 등장하는 많은 상징들은 융의 무의식 이론과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새가 알에서 깨어나는 장면은 자아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새로운 자기 자신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제가 소설 데미안을 처음 읽은 때는 20대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당시에는 솔직히 읽고 나서도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도대체 작가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내면이 어쩌고 저쩌고, 환상, 꿈 이야기는 또 무슨 말인지 정말 난해했습니다. 헤르만 헤세가 당시 젊은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소설을 썼다는데 워낙 깊이가 있는 소설이라 그런지 아이러니하게도 젊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작가의 의도를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대학교 신입생 시절 친구들과 무리지어 밤새도록 술을 퍼마시며 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한 친구가 술잔을 비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언젠가는 자기 아버지와 싸워서 이겨야 해. 그래야 진짜 남자가 될 수 있어. 생뚱맞은 그의 말에 우리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 친구의 얼굴만 뻐끔뻐끔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말에 대한 부연 설명은 없었고 우리들도 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그저 매일 술 처먹고 싸돌아다닌다고 아버지에게 되게 혼났나 보다 라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한창 치기 어린 시절이라 친구들에게 폼 좀 잡으려고 술김에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 나이를 좀 먹고 나서야 그 친구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관점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이 속한 사회적 규범이나 이데올로기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절 저 또한 그랬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효도하는 착한 아들이 되는 것이 옳은 것이며 약간의 소극적인 반항은 있을지언정 부모님과 싸워 이겨보겠다는 생각은 감히 하지도 않았습니다. 유교의 유자도 모르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유교적 가르침을 받아왔고 유교적 이념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껍질에 부딪히게 됩니다. 성장기에 우리가 반드시 맞닥뜨리는 껍질은 부모라는 틀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감사한 존재지만 독립된 인격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그늘에서 벗어나야 할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아닌 부모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뒤늦은 방황을 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 채 인생을 헤매게 됩니다. 오로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과 그 틀 안에 자기 자신을 억지로 끼워 넣으려고 애쓰는 인생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기를 둘러싼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이 알 속에 갇혀 있다는 것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화 매트릭스를 보면 인간들은 인공지능이 만들어 놓은 매트릭스라는 가상의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들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자신들이 사는 세상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인공 네오는 그 매트릭스 세상을 끊임없이 의심하다가 마침내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그곳을 탈출합니다. 가짜가 진짜로 둔갑하고 거짓이 진실인 양 판치는 세상입니다. 어떤 이는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짓의 틀 안에서 안주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비록 그것이 힘들고 부조리하다 할지라도. 아리 껍질은 자기 자신 외에 그 누구도 대신해서 깨어줄 수는 없습니다. 자기를 둘러싼 세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깨닫는 자만이 아래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습니다.